영등포 재개발 재건축 상담센터에서 이번 5월달 아카데미 주제는 업체 선정입니다. 그래서 투명한 업체 선정을 위한 법령과 공공지원 제도인데 앞서 말씀드리지만 업체 선정도 선정하는 부분에서 공공이 다 해줄 거라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 조합원분들이 결정하는 거죠. 투표를 통해서 조합총회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업체를 선정하는 것들이 이제 초기에는 정비관리 전문 업체를 뽑겠죠. 그렇게 하고 시공사 선정하면 거의 나머지는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고 중간중간에 실무 사례들이 있으면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그 상담센터 소개 간단하게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센터의 경우에는 하단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재개발 재건축 업무에 대한 상담하고, 그 다음에 설명회, 그리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저희가 지금 3차년도가 4차년도에 접어드는데, 지금 구에서 여러모로 고민들 많이 하셔서 교육 과정을 하나 추가적으로 만들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현실화되면은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 구성원은 보시는 바와 같이 1센터, 2센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센터에 2명, 그다음에 1센터 2명, 2센터 2명 이렇게 해서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합니다. 주말에 전화하셔가지고 왜 안 하냐 하시면 안 돼요. 저희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으니까 주말에 전화하신 다음에 아니면 밤에 전화하셔가지고 왜 상담하느냐 그렇게 하시면은 상호간에 곤란해집니다. 좀 참고하시고요. 제 주요 업무는 그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 분석이 제 전문 분야입니다. 센터 운영은 이제 전담 인력하고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운영 계획 모니터링 정기 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각 분야의 전문가가 협력 체계 구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좀 이용을 하시라고 했더니 초기에 수차례 좀 소개를 해드렸더니 조합에서 막 전화 오고 왜 소개시켜줬냐 그러시는 바람에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필요하시다면은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센터에서 소개해줬다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상담센터 홍보 유튜브나 홈페이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동향 좀 볼까요? 그래서 서울 재건축 조합들 층수 선택, 엇갈린 행보, 그래서 초고층이냐, 사업 속도냐, 이런데 초고층도 되고 사업 속도가 빠르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고층 랜드마크 미래가치에서 한강 조망권 확보 관건인데 49층 이하로 속도전으로 하는 게 공사비 부담도 덜하고 인허가 지연들도 피하기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조합원들이 하는 겁니다. 예, 뭐 구에서 왜 안 해주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조합원들이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인허가 측면에서는 당연히 구에서 관여를 하겠죠. 근데 그 이외에 우리가 층수를 초고층으로 갈지 사업 속도 때문에 뭐 속도전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선택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조합원들도 무작정 고층만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현실적인 사업성 확보와 속도를 우선하는 분위기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죠.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죠. 물론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더 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서울시 안에서도 분양가보다 실거래가가 떨어졌죠. 그래서 3040 세대 난리 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일반 분양을 많이 고층을 올리겠다는 거는 밀반 분양을 많이 해서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건데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렸는데 안 들어오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도심 90m를 완화해서 오피스 재개발 부음 3년간 4배 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서울 도심 업무 지구에 오피스 재개발 추진이 되는 사례가 최근 3년 사이에 3, 4배 이상 이제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가 보존해서 개발로 도심 관리 방향을 틀고 나아가서 90m 높이 제한까지 완화하면서 재개발이 탄력을 받았다는 이제 분석이 나오는데
뒷부분에 다만 일각에서는 2030년께 도심 오피스가 일시적 공급 과잉 상태에 놓일 것으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다만 2030년 후로 CBD 오피스 시장이 일시적 공급 과잉 상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뭐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뭐 오피스를 짓든 아파트를 하든 분양이 돼야겠죠. 분양이 되든지 임대가 돼야겠죠. 그런 기준에서 여러분들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서울 도시정비사업 새 분위기, 그래서 핵심 사업지만 경쟁, 그 외에는 유찰 행렬. 그러니까 이 제목 자체가 핵심 사업지만 경쟁하고 그 외에는 유찰이라는 건 뭐죠? 그 외에는 유찰이라는 거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역할 못하는 신통기획, 인허가 단축, 사업성 개선 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제도를 도입한 지 4년이 흐른 가운데 정비업계에서는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이에 업계에서는 이제 신속통합기획 활용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인허가 기간 단축, 공사비 안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이제 주장이 나오는데,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늘상 저희가 강의 때도 아카데미 때도 말씀드렸고 제가 유튜브로도 말씀드렸지만 신속통합기획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하는 전 과정을 컨트롤링을 하는 게 아니라 인허가 국면에서의 그 기획 업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 업무를 해주는 거고 신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성 보장을 위해서 이제 그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이제 신통 기획의 어떤 성공 사례가 좀 많이 나오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해관계가 굉장히 엮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등포 지역 내에서 조합 설립이 된 지 1년 만에 지금 그 바로 이제 공사가 준비되는 그런 단지도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통계적으로 보시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제 입장에서도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규제 철폐로 숨통이 튀었다. 100일 성과낸 서울시 전담 조직도 신설. 그래서 규제 철폐에 이제 착수한 지 100일 만에 총 120사건 규제를 없앴다라고 돼 있는데, 불합리한 규제들을 더 과감하고 집요하게 걷어내 성장 기회를 채워 나가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가 풀리면은 이제 인허가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여러모로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조합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분리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됐으니까 규제 철폐되니까 빠르게 되겠지? 라는 거는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제 그 그림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오셨겠죠. 네, 서울시의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 최고 300% 완화 이달로 이제 앞당겨지고 있다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왜 완화를 하냐면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재개발은 해야 되고 도시를 예쁘게 정비하고 싶고 이런 니즈는 분명히 정책적으로도 있는데 계속 개발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럼 사업성을 높인다는 거는 소위 말해서 용적률을 높여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앞에 줄치 내용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내용이 사업성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제도도 늘어날 수 있다는 소규모 재건축에 대한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바로 입찰과 계약 체결에 대한 부분을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추진위원회 또는 이제 사업 시행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내용에 관하여서 다수인이 경쟁하겠죠. 당연히 경쟁이 됐으면 좋겠죠. 지금은 경쟁이 안 되니까 문제인데, 경쟁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경쟁 체결에서는 이제 경매와 입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이제 경매의 경우에는 이제 경쟁자가 다른 경쟁자의 제시 내용을 이제 서로 알 수 있고, 입찰은 각 경쟁자가 다른 경쟁자의 제시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의 목적은 이제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투명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고, 효율적인 업무 진행과 높은 사업 품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사업의 규모라는 게 있어요. 이제 총 그 건설비가 있겠죠. 건설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에서는 내 지역에 항상, 뭐, 요즘에 최고 브랜드가 뭡니까? 아파트 브랜드가 뭐죠? 제일 좋은 브랜드가 뭡니까? 여전히 겸손하십니다. 시공순위 1위 누굽니까? 네. 아니, 말씀하세요. 누굽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비에 따라서 시공사가 선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적으면 1군이 들어올까요? 그러니까, 물론 1군에서 최상위 클래스 1위부터 10위까지는 별반 차이가 없죠. 그럼 1위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그쵸? 그러면 결과적으로 1위부터 10위, 10위부터 20위, 20위부터 30위, 30위부터 40위권에 올 수 있는 브랜드는 한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결하고 굉장히 다르겠죠. 이해 가시죠? 그런 부분들이 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물론 이 기존의 그 고연령대, 그러니까 저희 이제 제가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늦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46년생이십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 때 재개발 환경은 1+1이었어요. 네. 내 거 주면 한 채 더 주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내 거 내놔도 한 채받기 힘들죠. 요즘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분담금 5억만 내도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간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한 두세 달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분담금을 5, 6억만 내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지금은 들어가야 돼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1+1이라는 그 전설시대의 1+1의 개념은 마트에만 가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간혹 우리 구안에서도 1+1 얘기하시는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정도 1+1 하고 싶으면 자기가 밟고 있는 땅의 넓이가 굉장히 넓어서 지가가 굉장히 높으면 가능하겠죠. 네, 그렇지 않으면 거의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입찰은 이제 공정 경쟁 유도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입찰의 그 사전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제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또 각각의 시공사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입찰의 유형을 볼까요? 입찰에 따라서 이제 대상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요. 이제 공사 입찰이 있는데 공사 입찰은 이제 건축 토목에 대한 공사를 말하는 거고요. 용역 입찰은 이제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 영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물품 입찰은 제품이나 장비 납품하는 이제 물품이고, 경쟁 방식에 대해서는 일반 경쟁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명 경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한 경쟁이 있고요. 수의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쟁을 하게 되는 게 가장 좋겠죠. 우리 지역의 사업성이 높으면 어떤 제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 지역의 사업성이 높으면 어떤 입찰 방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번부터 4번까지 그냥 한번 찍어 보실래요? 우리 지역의 사업성이 높다. 그럼 어떤 거 하셔야 돼요? 네, 지금 1번 말씀도 하셨고 3번도 있고 네. 1번이 가장 맞죠. 근데 3번도 아주 틀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1번은 우리 이 정도 사업성 나오니까 들어와봐 라고 해서 여러 다양한 업체를 볼 수 있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우리 사업성 엄청 좋으니까 1위부터 10위권만 들어와 라고 묶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업성이 좋으면 뭘 해도 상관은 없죠. 그런데 이제 뭐 수의계약 개념이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예산 범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입찰 절차 방식에 따라서 이제 일반 입찰과 전자 입찰이 있는데 뭐 요즘에는 이제 나라장터 통해서 전자 입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공사비 증액 놓고서 곳곳에서 시공사와 조합이 갈등이 일어나는 건 여러분들 기사로 많이 보셨죠? 네, 그래서 조합 관계자가 따르면은 집행부가 시공 계약 당시 충분한 협상력을 발휘하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뒤에 내용에 나와 있지만 계약서를 꼼꼼히 보셔야 돼요. 계약서. 이게 할 수 있다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할 수 있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어서 올라가다가 멈추는 경우도 있었고, 또 뭐 극적으로 타결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저희가 자문했던 아직도 지금 공사 이제 아직도 하고 계신데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중간에 그 분담금 정산을 계속하고 있어요. 돈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조합에서 시공사와 처음 계약했던 사항과 달리 고급자재 변경 등의 이유로 공사비가 증액되는 상황이 발생되고요. 이제 조합의 이제 주장은 이제 고급화 옵션은 필수 사항이 아니므로 예산 편성 당시 고려하진 않았다라는 거고, 시공사 주장은 사업 진척을 위해 고급화 옵션과 그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조합원 내부에서도 시공사 계약 당시 조합에서 옵션 조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갈등을 빚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통상적인 겁니다. 지금 이 기사화가 된 지역이 특정해서 거기가 그렇다 그런 건 아니고, 이런 현상이 왜 발생되냐면 그러니까 조합장을 기준으로 한 이제 임원들, 이사진들 자체가 정비 사업에 대해 다 이해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오픈되는 정보는 굉장히 조합장 위주로 이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모르고 그냥 막 계약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거기에 모르고 계약하는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니까 진짜 모르든지 알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열어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둘 중에 하나는 맞을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시공자 불법 행위 또는 기승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수차례 관련 법령을 손보며 제재 수위를 높여왔지만 여전히 건설사 간 수주 경쟁에 과열되면서 불법은 반복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건설사는 입찰 전 개별 조합원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원래는 안 되지만 지금도 열심히 벌이고 있죠. 그래서 송파 재건축, 한남 사구역 재개발 등 서울 정비사업지에서 조합원 개별 상대로 한 홍보활동 등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됐고,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수차례 관련 법령을 손보며 제재 수위를 높여왔음에도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시공자 불법 수주 행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시공사에서 사람을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쭉 뽑아서 하루에 보통 한 18만 원 정도 줍니다. 그 조합원들한테 찾아가서 설명하고 하면은 하루에 인건비가 18만 원 정도가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인원들 활용해가지고 이제 몇몇 사람들을 이제 호의적인 분들을 좀 일종의 작업이라 하죠. 호의적인 분들 작업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주민분들을 만나게 해서 우리 뽑아주시면 좋겠다 뭐 하면서 뭐 예전에 뭐 냄비도 주고 휴지도 갖다 주고 했는데 다 공사비에 들어갑니다. 그런 영업활동 비용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제가 직접 자문했던 그 모 가로주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뽑아주시면은 스마트 TV부터 해가지고 뭐 빌트인으로 다 넣어드린다고, 무상으로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제안서에도 이렇게 되고. 그 뭐라고요, 여러분들? 공사비입니다. 거저 안 해줍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전히 있고 지금도 저희가 자문하는 쪽에서도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기준 개정, 그래서 공사비 검증 의무화. 근데 이제 업체 선정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방지를 위해서 관련 법령이나 공공지원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이제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조합이 이제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비 증액 적정성을 밝히고 시공사와의 협상을 이제 벌이기에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입찰 및 계약 체결과 관련된 법령과 공공지원제도 보시면
도정법에서는 이제 뭐 부조리 예방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위해서 입찰 절차 및 계약 체결, 형사처벌, 행정감독에 대한 이제 기준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국토부의 이제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을 보시면은 입찰 및 관련된 세부 사항 규정을 보면 계약의 방법이란가 입찰 및 계약 체결의 절차 등의 내용이 나와 있고,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지원 제도를 활용해서 시공자, 공동사업 시행 건설업자, 설계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구체적인 이제 선정 기준을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이 행정제도는 여러분들을 구속시킬 수는 없어요. 이 재개발, 재건축 국면에서는 행정제도로 여러분들의 판단을 구속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예, 뭐 말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들 헌법 공부 많이 하셨을 텐데 얼마 전부터 국민의 재산권이 더 우위에 있습니다. 뭐든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도로 만들어서 가이드를 제시를 해주는 거지 이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이렇게 하셔라 할 수는 없어요. 모든 판단은 결국 조합원이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괜히 구에 전화하셔서 왜 이렇게 했냐 이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지인들한테도 뭐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먼저 물어보고 해라. 그렇게 말씀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체 선정과 관련된 도정법과 시행 규정 사항인데요. 그 도정법에서는 이제 일반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까 입찰 중에 4개라고 했었죠? 그죠? 네. 하나는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일반 경쟁이 있고, 두 번째는 찍어서 들어오니까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게 있고, 제한을 거는 게 있고, 수위로 하는 게 있다고 했었는데, 통상적으로는 일반 경쟁 입찰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사 규모에 따라서 경쟁사는 거의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기준에는 1위에서 10위권에 시공사가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그럴 리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명 경쟁 입찰 및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방식이 이제 지명 경쟁 입찰과 수의 계약 전자 입찰에 대해서는 이제 도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나에서 할 수가 있는데, 지명 경쟁 입찰에서 추정 가격 1억 원 이하의 물품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을 이제 하는 경우에는 대의원의 의견을 걸쳐서 하는데, 그리고 수의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5천만 원 이하의 물품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계약을 하는 경우에, 근데 사실 재개발 재건축 국면에서는 도정법이라는 정비사업 국면에서는 이제 지명 경쟁 입찰이나 수의 계약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 굵직굵직한 것들이고, 작아봐야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뭐 도움되는 그런 이슈들은 없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부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이제 계약 체결과 관련된 입찰 방법, 홍보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 따르게 돼 있고요. 그리고 뭐 국토부 그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 보시면 뭐 장황하게 내용 보지 마시고요. 저희가 그냥 체크 색깔로 해놨으니까 이 부분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입찰의 경우에 적어도 2인 이상의 입찰 참가자가 신청이 있어야 성립이 된다. 2인 이상은 무조건 돼야 된다. 2인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유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인 이상이 무조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찰 및 계약 절차를 보시면요. 입찰은 이제 통상적으로 뭐 5단계로 하는데, 입찰 공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업체에 불러가지고 현장 설명회를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입찰 참가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홍보 활동 뭐 각자 뭐 이거 잘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고 낙찰자를 이제 선정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입찰 및 계약 절차를 보시면요. 입찰 마감일 5일 전까지 현장 설명회 참석을 조건으로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조합은 이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입찰 보증금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는데, 단 입찰 마감일 5일 전까지, 즉 현장 설명회 참석을 조건으로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는데, 전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입찰 보증금을 넣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입찰 보증금이 나중에 이제 선정이 되면 이게 운영비로 또 활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절차별로 이제 세부 사항을 보시면은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홍보 적발 건수가 3회 이상이면 해당 입찰은 이제 무효가 되고, 무효로 인해 다른 입찰 참여자가 단독 응찰되더라도 입찰 전체가 무효되지 않고 유효한 경쟁 입찰로 간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입찰 개념인데, 전자입찰은 이제 전자입찰 누리 장터를 통해서 이제 입찰하는 방식인데요. 추정 가격 2억을 초과하는 계약 등 아래 4가지 경우에 해당 시 반드시 누리 장터를 하는데, 그 건설기본법에 의하면 건설공사로 추정되는 6억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전문 공사 영역이 있어요. 2억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로서 추정 가격 2억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 그리고 추정 가격 2억을 초과하는 물품,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이제 계약이 있는데, 뭐 대부분 이제 뭐 공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전자입찰을 하죠. 전자입찰을 하게 돼 있고, 근데 이제 맨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추정 가격 2억을 초과하는 이제 물품, 제조, 구매 등 그 밖의 계약도 이제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쪼개기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 사실 조합원들이 그런 내용까지 일일이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전자입찰 같은 경우는 이제 입찰 공고가 접수가 되고, 그다음에 계약자가 선정이 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이제 방식이 있는데, 최저가 방식, 최저가 입찰을 한 자를 이제 선정하는 방식이 있고요. 적격 심사 방식이 있습니다. 입찰 가격, 실적, 재무 상태, 신인도 등을 이제 실시하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제안서 평가 방식인데, 입찰 가격과 사업 참여 제안서를 이제 평가받는 방식인데, 일장일단이 다 있어요. 이제 최저가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입찰을 받으려고 물론 하한율이 있지만 최저가로 내는 경우에는 날림을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죠? 최저가라는 경우에 원래는 뭐 10억짜리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아니면 100억짜리라고 가정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누가 봐도 100억이 있어야 하는 공사인데, 본인들 예를 들어서 이익률까지 해서 뭐 3% 정도 따지면은, 네, 네네. 방송이 나오네요. 어쨌든, 뭐, 이익률 3% 잡아 한 103억 정도가 돼야지 공사를 하는 건데, 95억, 98억으로 선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쉽지 않죠. 분명히 어디서 이제 그 공사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겠죠. 물품은 좀 달라요. 물품은 최저가도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이제 도매 계약이느냐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적격 심사 방식은 저희가 사업은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뭐 나중에 행사가 끝나면 말씀드리긴 할 건데, 굉장히 큰 사업을 저희가 현재 자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뭐 낙찰자가 나오고 했었는데, 적격 심사하는 방법도 좋은 점도 있지만 이제 단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이제 그 유사한 업체의 어떤 가격이나 실적, 뭐 재무 상태에 따라서 그런 다양한 업체가 들어오는데, 근데 그 공사의 형태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특수성을 요하는 공사 형태 같은 경우는 적격 심사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사라고 해서 다 같은 공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뭐 어떤 회사는 그 펜션을 잘 짓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근린 시설을 잘 하는 회사가 있고, 어떤 데는 공장을 잘하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뭐 공동주택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실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좁혀지긴 하겠지만, 그 특수성을 요하는 업무를 할 때 적격 심사로 하게 되면은 이 또한 공사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 사례가 있고요. 올해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좀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국가의 제도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범위를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분명히 항상 상존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제안서 평가 방식인데요. 이제 입찰 가격과 사업 참여 제안서를 이제 평가하는 방식인데,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긴 해요. 제안서 평가 방식이. 하지만 제안서를 평가한다는 건 뭐예요? 사업자의 참여 제안서를 평가하는 거죠.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죠? 평가를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업체, 용역이든 공사업체, 시공사든 업체를 특정을 해놓고서 평가 지표를 만들어버리면 그 회사만이면 무조건 안 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경쟁에 들어와 봤더니 A라는 회사는 이 A라는 회사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평가 방식에 들어왔는데 B라는 회사 봤더니 B라는 회사가 사실 더 실적도 좋고 더 잘해. 그런데 이 평가 방식을 적용시켜 버리게 되면은 생각지도 않은 회사가,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인 좋은 회사가 떨어지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건 제안서 평가 방식이 합리적인 방식이지만 평가하는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이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장점과 단점이 항상 공존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격 심사 방식하고 이제 제안서 평가 방식은 입찰 공고 시 평가 항목별로 배점표를 작성하게 돼 있어서 공개를 하는데, 이 배점표도 대략적인 이제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꼭 안 지켜도 돼요.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재량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공자입니다. 정비 사업에서 건축물의 실제 공사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이제 주체인데 이미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냥 브랜드 갖고 있는 건설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공자가 선정되면 거의 여러분들 선택권은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공자가 선택하면 나머지는 크게 하실 거 없어요. 거의 비슷한 결에서 오고 실제로 이 시공사 비용으로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생각하는 그런 그 파트너십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그 이후에 어떤 의사결정하는 국면에서는 크게 없기 때문에 늘상 말씀드리지만 정비관리 전문업체 선정하는 거하고 시공자 선정하는 거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시공자까지 선정되면 여러분들 거의 끝났어요. 사업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공자 선정의 중요성은 선정 과정은 이제 조합원의 재산권과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절차인데 여기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가른다고 했죠. 공사비의 기준에 따라서 어차피 시공사는 들어올 수 있는 회사가 압축이 됩니다.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우리 그 정비사업 부지의 환경이 3, 40건이밖에 들어올 수 없는데 1위부터 10위까지 들어와 달라 넣어달라는 거는 굉장히 좀 답답한 얘기죠. 예, 물론 간혹가다 들어가는 경우는 있는데 굉장히 사업성이 뛰어나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우리가 시공사를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는 개발 경기가 좋을 때는 시공사를 저희가 선정을 했지만 우리가 선정을 했었던 거죠. 조합원들이. 근데 지금은 시공사가 부지를 선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과 같지는 않다. 하지만 그래도 매우 중요하다. 그 안에서 최적의 선택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공사마다 각각의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브랜드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업성 분석이 제 전문이기 때문에 공사비보다도 그러니까 초기의 공사비보다도 공사가 완료되고 내가 입주해서 내가 예를 들어 그때 당시에 부동산을 내놓을 때의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물론 이제 뭐 각각의 지역 환경 똑같은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강남 한복판에 있는 거하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정말 좀 서울 지역 안에서도 부동산 경기가 낮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브랜드라도 다르거든요. 시세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비교하지 마시고 그 브랜드가 현재 공사한 영역들이 검색해보면 나오니까 거기에서 그 아파트가 이평형대에 어느 정도 시세가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봐야 돼요. 검색을 해보고 거기에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좀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공사비만 수조 원대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서울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 급제동이 몰렸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 점검 결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총 사업비 7조 원에 시공비만 2조 원에 이르는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입니다. 건설사들이 치열한 수주전을 벌인 결과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이 승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 결과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공사 선정을 무효로할 방침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비리가 정부의 생활 적폐로 규정된 이후에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자 선정이 불공
부정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서 최초로 검찰 관련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실 관계를 조합과 건설사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았고 현행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전상 이득을 제시하는 것을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 위반 사항이 20여 건에 이른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비와 이주비 등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한 것이고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없이 시공한다는 규약은 간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 과정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공산부와 조합의 시정 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세 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 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후속 제재도 취할 예정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근데 내용 들어보면 주민들한테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이주비 지원해주고. 네. 근데 이런 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그런 비용들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비용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냥 주는 건 아니고 어떤 식으로는 녹아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시공사의 이제 문제고 사실 좀 괴리감이 생기죠. 여기 1위부터 지금 제가 말씀드린 10위까지 업체들만 다 경쟁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죠. 우리 영등포 지역 전체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 지정 9개월 만에 이제 시공자 선정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정비사업 각 현장별 사업 추진 속도는 이제 천양지차로 돼 있는데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 승인 조합 설립 인가 시공자 선정까지 모두 같은 해에 마칠 것이 유력한 행보를 보이는 재개발 사업장이 있다. 바로 대화동 4구역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많은 이제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이제 자신감이 조합원들에게 알려 신뢰를 얻고 참여를 이끌어낸 점이 신속한 사업이다. 그래서 정비사업 결과적으로는 경제성 즉 사업성이 따라오는 것 이런 부분들의 내용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시공사 선정 등 해당 부분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 효율성이 떨어지는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례 연구와 트렌드 공부에 대해서 힘쓰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뭔가요? 조합원들이 관심 많이 가져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많이 알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이 모르면 끌려다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항상 강조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공사 선정에 관련된 또 사례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미 뭐 한남 4구역 현대건설 계속되는 불법과 꼼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미 기사를 보셨기 때문에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불법 홍보 강행으로 입찰 지침 위반에 따른 입찰 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라는 부분이다. 그래서 조합은 분명 증폭으로 조합 공정성 의문이 제기되는데 사업성을 보는 제 측면에서는 저 건설사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국민평수의 시세가 얼마나 차이 날까요? 한남 4구역 여러분들 대충 아시죠? 어딘지. 그냥 국민평수로 보시고 시공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부터 다 돼 있었는데 저기서 조금 그레이드 떨어지는 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평수 시세가. 시세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1, 20억 그냥 나죠. 그러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좋은 겁니까? 그런 의문도 한번 물음도 던져봅니다. 근데 어쨌든 불법이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하더라도 불법을 자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업성만 놓고 보면은 저런 시공사가 바뀌어버리면 국민평수 같은 경우 적어도 시세 차익은 10억 이상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다음입니다. 취소는 공사비 갈등, 기반 시설의 불똥, 입주 지연 우려 커진다라는 건데 그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서 지난 9월 공사 중단 예고, 그다음에 시공사는 공사 원자재 폭등과 인건비 상승, 설계 변경 등을 그 이유로 490억의 공사비에 추가 증액을 이제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합과 시공사 간에 이제 원자재나 인건비, 설계 변경 등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사 일정이 빠듯해지는 거고 또, 그리고 일정 지연으로 이제 입주 지연이 우려 상승이 되고, 최근 전국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 곳곳에서 시소는 공사비 들어서 갈등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이제 계약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결국 누가 인정하고 가야 되나요? 물론 협의를 보겠죠. 협의를 보지만 결과적으로는 공사비 증액을 시켜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 자기 분담 더 올라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사실 코로나19하고 연결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리고 경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공자 이제 선정 방식을 보면은 시공자 선정은 이제 시공비 3억 원 이상 시는 이제 지명 경쟁 입찰이 불가하죠. 뭐 시공비가 3억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지명 경쟁 입찰은 불구하고 경쟁 입찰이 대부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제한 거는 경우도 있는데 보겠습니다. 시공자 경쟁 입찰 2개 이상 시공자가 사업에 참여하는 거고 시공자 제한 경쟁은 행정청이 직접 시행하고 LH 또는 이제 지정 개발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에 이제 주민대표회의 등의 소유자가 이제 전체 회의가 이제 시공사를 선정을 하는 건데 이제 약간 공공성이죠. 시공자 제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시공자 단독 은찰은 입찰 공고를 진행하였음에도 시공자가 한 곳인 경우 이런 경우는 사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셔야 돼요? 안 돼요? 해야 돼요? 좋은 시공사 안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제 시공사 지명 경쟁 입찰은 5인 이상의 이제 입찰 대상자를 지명해서 3인 이상 입찰 참가 신청 시 가능하며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독 응찰은 뭐 이거 제목 자체에 다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단독 응찰 같은 경우에는 1개 시공사만 되는 거고 일반 경쟁 입찰은 2개 이상의 시공자가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장단점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시공자 선정 절차 마찬가지 비슷합니다. 선정 절차에 보시면 이제 조합 설립 인가후 조합이 설립이 되면 이제 시공사 선정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이제 운영비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 설명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자도달 시스템 또는 1회 이상 일괄신문 이제 공고를 하게 돼 있고요. 시공사 선정 총회 시에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을 해서 대리인은 이제 서명결의서를 직접 참여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행정행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비관리 전문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 선정 시의 유의사항 같은 경우는 입찰 과정에서 이제 이주비, 이사비 등 시공과 관련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청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앞서 그 기사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후 시점에서 공사비 증액 비율 정도에 따라서 한국부동산에도 공사비 검증 요청이 가능은 한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막 짓고 있는데 공사비 증액 요청하잖아요. 그러면은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협의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공사비가 검증이 검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현실적인 검증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증액 비율의 기준은 이제 공사비 증액 비율은 총 건타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검증 결과 그대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나 봤을 때는 검증 결과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 시행자는 검증 완료에 검증 보고서 총회에 공개해서 어쨌든 총회 의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들은 오히려 조합에서 공사비 증액해주자고 총회를 개최를 열기 때문에 좀 약간 굉장히 좀 반대되는 결이 좀 보입니다. 네, 공공지원제도 좀 볼까요? 공공지원제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 좀 그 기사 내용의 요약 내용 위주로 가겠습니다. 공사비가 기존에 5,880억에서 8,366억으로 인상되는 갈등이 발생했는데 조합 내부로 인한 이제 소송 전과 집행부 공백에 따른 이제 공사대금 지급 지연을 해서 정비사업 집행 차질이 있었는데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를 이용해서 1년 만에 공사비 증액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냥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결이 됐다고 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보시면 기사의 결과적으로 조합의 노력과 시공자의 뭐 어떤 양보의 합의안이죠. 합의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증액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공공지원 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데, 정비사업 갈등과 분쟁을 조정 컨설팅하는 이제 전문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공사 선정에서 공사비까지 조합 입장에서 검토를 지원하는데, 시공사 선정 관련 제도, 이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 몽땅에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 이제 부조리 공사비 증액 시 우려되는 다양한 갈등 정비사업의 과열 방지를 막기 위한 제도가 돼 있는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이라든가 공사비 원가 심사 제도, 그리고 공사비 검증 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공공지원자가 시공자 선정 계획안을 미리 검토해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이제 공정성을 강화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사비 원가 심사 제도 같은 경우는 심사 주체는 이제 계약 심사과에서 분야별 담당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원가 심사 제도를 하고, 심사 내용은 이제 설계사항에 이제 설계서의 누락 중복 여부라든가 자재 단가라든가 과다 계상 여부 등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뢰 방법에서는 이제 사업식 인가 외 조합장이 설계 도서 등을 이제 첨부해서 서울시에 이제 요청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공사비 원가 심사 제도에 있어서 설계서에 이제 누락 중복 여부나 뭐 자재 단가라든가 과다 계상 여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적정한 논리에 의해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평가하는 이제 심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검증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증기관에서 이제 부동산원의 정비사업 지원 기구가 있고요. 검증 시기는 이제 시공자가 증액 요청 후에 변경 계약 체결하기 전에 돼 있고, 그다음에 검증 항목은 건축, 토목, 기계 등의 계약서상 공사 계약 내용, 물량, 적성성, 재경비가 들어가는데, 앞서 기사에도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공사비 증액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리지는 않더라도 공사비 증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아마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는요, 현장 모니터링을 거쳐 계획 수립해서 갈등 및 문제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조정 컨설팅하는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는데,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해서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례도 이제 코디네이터가 중간에 이제 정리를 잘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줬고, 또 반대로 항상 이제 그 부작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정비 사업의 코디네이터들 대부분 다 사업자들이에요. 각 분야의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엮일 수도 있다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항상 경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안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최소한의 경계는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냉정하게. 그리고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 주요 활동은 정비사업의 이제 구역 전담제를 운영하고 있고, 찾아가는 현장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조정과 중재가 있습니다. 정비사업 구역 전담제 같은 경우는 파견 기간이 후보지 선정에서 사업 완료 시까지가 있는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모니터링, 컨설팅, 주민 전문가 간 소통 지원이 있고요. 구역별로 전담 코디네이터 2인이 파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현장 상담소 운영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현장을 가는 거죠. 그리고 조정과 중재, 그래서 주요 활동 정책 요인에 대한 협의체 운영 및 중재 제시를 하고 있는데, 간혹 우리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상담센터가 있어서 이런 조정 중재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기능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왜 안 해주냐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능은 서울시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변호사 참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 그리고 조합 집행부의 이제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공공변호사를 참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등의 의사 진행 과정의 현황 파악이라든가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중점적으로 관찰하고 자치구에 통보해서 개선되도록 유도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보통 이제 그 추진이나 조합에서 진행하는 어떤 뭐 총회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보면은 진행하는 쪽도 법무법인들이 많습니다. 좀 규모가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는 없도록 대부분, 예전에는 절차적 하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절차적 하자면 완전 하수여가지고
절차적 하자는 지금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공공 변호사 참관 제도가 있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합의 운영 실태 점검 제도가 있는데 적발 사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 조합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기역 점검 서울시 주관에서 국토부 교통부 합동 점검이 있고 기동 점검 민원에 따라 자치구에서 주관 점검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민원이 반복 발생 시 시와 구는 이제 실태 점검을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합원이 조합 점검 요청 사유와 관련 증빙 자료 자치구에 제출하면 이겁니다. 여기 핵심은 이쪽에다 주황색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뭐라고요? 조합원이 이겁니다, 이거. 조합 점검 요청 사유 관련 증빙 자료입니다. 증빙 자료가 없고 의혹만 제기하면 합니까?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줘요. 이해 가시죠?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요것도 맞지만 이것도 핵심이에요. 증빙 자료는 누가요? 조합원이 신청할 사람이 증빙 자료를 제시를 해야 돼요. 고소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없으면은 증빙 자료가 즉 물증 없으면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것 때문에 얼마 전 영등포 지역 내에서 구에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사가 있다고 해서 한 2시간 정도 통화한 것 같은데 저희 부센터장이 의혹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의혹 갖고 얘기하면은 사업 부지에 의혹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증빙 자료를 자치구에 제출해야 돼요. 증빙 자료를. 의혹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약간 민감한 질문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